홍콩 증시 연계 투자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이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회사 창립 이래 최초로 70년대생 사장을 배출하는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미래 신사업 발굴을 책임질 미래사업기획단도 신설했습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천 명의 외국 인력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점과 호텔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그룹 총수는 물론 정부도 부산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창사 이래 처음으로 70년대생 사장을 배출하는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안정적인 2인 대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본격적인 변화에 나선 겁니다. M&A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부회장급 미래 조직도 신설했습니다. 첫 소식 정원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사장단 인사는 통상 12월 초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겼습니다. 한종희 부회장과 경계현 사장의 대표이사 투톱 체제를 유지하며 큰 틀에서 안정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면서도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해 전영현 부회장에게 맡겼습니다. 미래사업기획단은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은 신사업 발굴을 책임지게 됩니다. 상반기 적자 위기까지 갔던 삼성전자는 3분기 조단위 영업이익에 복귀하며 위기 탈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사를 앞당겨 조직 분위기를 빠르게 추스르면서도 새로운 사업 영역 개척을 놓치지 않겠다는 밑그림입니다. 삼성전자는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 세상에 없는 기술 개발 등 지속 성장 가능한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TV 개발 전문가 용서구 사장은 삼성의 첫 1970년대생 사장 탄생을 알렸습니다. 한 부회장이 겸직하던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이끌게 됩니다. 외교관 출신 김원경 부사장도 사장으로 승진해 삼성전자의 글로벌 협력망 구축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기재부 출신의 김희태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 벤처투자 사장으로 승진 임명됐습니다. 올해 사장 승진폭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삼성의 성과주의 인사기조도 재확인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사장단 인사에 속도를 낸 삼성전자는 이번 주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빠르게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홍콩 주가지수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홍콩 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면서 이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40%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현재 상황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일단 원금 손실 예상 규모가 최소 3조 원 이상 그리고 최대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거 DLF 사태 당시의 피해액이 4천억 원대 그리고 또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라임과 옵티머스 이 사모펀드 사태의 피해 규모를 합쳤을 때 약 2조 원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피해가 얼마나 클지 좀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홍콩 H지수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내년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고 기간을 더 늘리거나 만약에 홍콩 H지수가 지금보다 더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H지수 ELS는 국내 5대 은행에서만 약 13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4대 증권사에서는 2조 4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은행에서만 이 13조 원어치가 팔렸다면 좀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팔린 겁니까?
일단 홍콩 H지수 ELS가 가장 많이 팔린 시기가 2021년 상반기입니다.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지던 시기였는데요. 이 당시에 정기예금 이자도 1% 수준이다 보니까 이 은행에 ELS가 3% 넘는 수익률이 나오니까 차라리 이게 더 낫다라고 좀 권유했던 게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혹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또 2021년 초만 하더라도 중국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시기였고 또 추후 추가 상승까지 좀 점쳐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어떤 하락에 대한 이 부분이 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은행들이 ELS 판매 시에 떼어가는 이 선취 수수료가 0.7에서 1% 내외로 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ELS 판매량이 좀 급격하게 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는 이 상품을 팔면서 이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는가입니다. 근데 가입 당시 이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런 소비자들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좀 안내받고 투자했다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김대영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투자자들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60세 유모 씨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을 통해 2억 7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1억 원 넘게 날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은행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거액을 투자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낙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다지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 한은 큰 신경 쓰실 거 없고 전적으로 국민은행 팀장님에 의존을 하게 됐던 거죠. ELS는 기초자산 지수가 만기 때까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만 녹인형처럼 통상 50%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지난 2021년 초만 해도 12,000선이었던 H지수가 중국 경기 악화로 3년 만에 반토막이 나면서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실제로 국내 금융권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20조 5천억 원으로 이 중 은행 물량만 15조 8천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주가 조작과 사전 매매, 사익 편취 같은 사건 사고로 투자자들의 신뢰에 금이 간 상황에서 증권업계는 ELS 손실 가능성이 불거지자 그 파장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ELS가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닌 투자 상품인데다 불안전 판매가 아닌 이상 손실 보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번 기회에 판매 절차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손실만 발생하면 불안전 판매로 매도하는 세태에도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이 대규모로 손해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손실을 보상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불안전 판매 여부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 상품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각자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네, 좀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좀 직접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외에도 이 투자 성향 분석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ELS는 이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질문들에 금융 소비자들이 하나하나 다 답을 체크를 해가면서 이 투자 성향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은행 직원들이 이러한 질문에는 이러한 답을 골라야 된다라면서 좀 개입을 했다라고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정시키고 이거를 하는 거다 하니까 이걸로 해야 된다, 이걸로 해야 된다, 이걸 하면 가입을 못해요, 이걸로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한 거죠. 네, 지난 2020년 이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를 계기로 은행들이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를 못하도록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ELS 판매까지 금지하려다 은행들 반발로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와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수조사를 금감원위에서 따져보면 좀 불안전 판매가 상당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은행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은행들은 불안전 판매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게 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금융소비자법 시행 이후에 좀 상품 판매 과정을 다 녹취를 하는 등 이 불안전 판매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라는 건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 완벽하게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린다면서 AI가 기계적으로 금융상품을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라는 식의 어떤 답을 형식적으로 좀 녹취하는 방식을 취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ELS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좀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수익률 안내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에서는 나중에 만기가 도래하면 이 손실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새 상품으로 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또 새로운 불안전 판매 이슈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나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이제 저희가 최대한 상환을 빨리 될 수 있고 금리를 이제 높게 할 수 있는 상품을 이제 매칭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그 손실만큼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거고 수수료 부분이 이제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수익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게. 그런데 이 불안전 판매가 확인되더라도 입증을 하기 쉽다는 문제점은 좀 남아 있습니다. 뭐 결론이 나기까지 좀 시간도 많이 걸리죠. 네, 맞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이 DLF 불안전 판매 이슈만 보더라도 올해 초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는 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년에 ELS 대규모 원금 손실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불안전 판매 입증 공방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만약에 금융회사의 불안전 판매가 실제로 입증이 된다면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은 좀 열려 있게 되는데요. 이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사의 불안전 판매 소지가 좀 명확할 경우에 최대 80%까지 금융회사에 책임을 부과해 왔고요. 네. 또 라임 옵티머스 펀드 등 과거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경영진의 내부 통제 부실 문제로까지 좀 번질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의 피해냐 아니면 단순 투자 손실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금융상품을 팔고 수수료는 챙기면서 그걸 다 이해시키고 설명하려면 1시간이 걸린다면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 반대편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계약을 하면서 빨리빨리 어디에 사인하면 되죠를 외칩니다. 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유해성이 높은 물질로 등급을 받은 물질들은 우리가 좀 저감을 하거나 아니면 안전성이 높은 원료로 대체를 해보고자 기업들이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천 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점과 호텔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리 청년들 일자리까지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규태 씨. 코로나는 풀렸지만 고된 업종인 식당 일을 기피하는 이들이 많아지며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민이 큽니다. 중국 교포들이 창업을 하든지 간병인 직종으로 많이 유입돼 버려가지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라도 이제 주방 같은 데 설거지는 반복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숨통이 좀 트일 겁니다. 이처럼 식당 등의 극심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 동포만 취업이 가능했던 음식, 숙박 서비스 업종에도 비전문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 외국 인력 도입 규모도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 건설업 현장의 숨통도 트여줍니다.
내년 쿼터를 16만 5천 명까지 늘리고 음식점업 등 인력난 심화업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외국 인력 활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외국 인력 규모는 3년 새 3배나 늘어나게 되는 셈. 외국인 근로자가 급격히 몰려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청년층 취업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없이 외국 인력으로만 빈 일자리를 채우게 된다면 내국인을 뽑을 수 있는 일자리도 외국인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0%가 쏠려 있는 제조업 분야의 경우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은 늘고 있지만 내국인은 2달째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TO를 확대한 것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고용을 대체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질 경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비용 경쟁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에코프로 사용자의 막내돈생 에코프로 머티가 불기둥을 쏘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던 에코프로 머티는 오늘 25% 넘기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이 에코프로 머티를 두고 이 개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된 이후에 제가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에코프로머티 2,220억 원어치를 사들였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880억 원 외국인은 순매도했고 기관은 1,44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이 순매도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상장 후 7거래일이 지난 지금 오늘 주가만 보면 아무래도 개인의 손을 들어줘야 할 텐데요. 여기에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에코프로머티의 시가총액 약 8조 5천억 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42위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시총 상위 50위 이내에 들어가면은 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준일이 지금 보름 이상 남은 만큼 이 만일 에코프로머티가 현재 시총을 유지한다면 이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자, 염동찬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지금 유동 비율이 높진 않지만 이 지수 편입을 대비하지 못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 이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할 가격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 내에 이 에코프로머티의 주가가 급등한 만큼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할 수 있으니 향후 주가 움직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건강 관련된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4년 전에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소식인데요. 자, 바로 중국에서 또 폐렴이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요즘 부쩍 감기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자, 이 중국에서 최근 폐렴이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말 새 전해지면서 이 불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현지 시간 26일 중국 보건당국은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신종 바이러스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올해 초부터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폐기한 이후에 이번 겨울이 처음 맞이하는 겨울입니다. 이처럼 그런데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 중국에 폐렴 관련 구체적 정보를 요구했고요. 또 인도 보건당국도 이 공공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증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양새인데요. 자, 국내에선 인공호흡기 제조업체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자, 대만은 상한가가 10%입니다. 대만에서도 관련 기업의 주가가 10% 상승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오늘 주식시장이 아니라 조금 다른 시장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원자재 시장 소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제목은 2차 전지 핵심 리튬 사상 최저가 주르륵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제목처럼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이 사상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과거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작년에는 이 킬로그램당 560 위안을 더 훨씬 뛰어넘는 가격을 이렇게 기록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년 만에 120 위안까지 4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급락한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공급 대비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업계에서는 2025년까지 이 킬로그램당 50에서 60 위안까지 가격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배터리 재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재고를 비축하기 위한 수요도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리튬 가격이 내렸다는 건 이 2차 전지 업체들한테 어떤 의미로 작용할까요? 자, 보통 원가가 내려가면은 이 기업의 이익 마진율은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양극재 업체는 이 배터리 셀 제조사와 이 계약을 맺을 때요, 이 원자재 가격과 연동을 해서 납품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납품 단가도 내려가기 때문에 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이 주가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 단계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증권가에서는 김경환 하나증권연구원, 이 공급가 압력은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지만 이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회복되면서 이 가격 안정을 기대한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국내와 해외 증시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살펴보는 글로벌 이슈 캘린더입니다. 11월 들어 미증시가 완연한 상승세입니다. S&P 500 지수는 한 달 만에 10% 넘게 올랐고 콜옵션 대비 풋옵션 비율도 0.8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 패턴을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미국 증시는 연초부터 11월 중순까지 5% 이상만 오르면 87%의 확률로 연말까지 상승하는 산타랠리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초 대비 지수가 이미 17% 이상 오른 올해도 미국 증시는 산타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시장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LPL 파이낸셜 등 미국의 기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장밋빛 분위기가 이어지려면 현지 시간 30일 나올 미국의 10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예상 수준으로 나와야 할 겁니다. PCE에 대한 월가 컨센서스는 전월비 0.1% 상승, 근원 PCE는 전월비 0.2%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둔화됐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시장은 추가 상승의 촉매를 얻게 된다는 게 월가의 중론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경제 선행지표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도 챙겨볼 부분입니다. 미국 최대 소비 대목 블랙 프라이데이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올해 경기 둔화 우려 속 연말까지 이어지는 소비 심리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들을 확인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씻어줄지를 보여줄 지표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이번 주 마지막 날인 1일엔 제조업 경기를 미리 볼 수 있는 ISM 구매 관리자 지수와 함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인플레이션을 주시하는 시장의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서울 강남 집값마저 꺾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전국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세가 멈춰선 가운데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칠 충격이 더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격인 강남 집값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미 3주 전부터 하락 전환했던 강북의 경우 낙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8월 셋째 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둔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역시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하락세로 전환한 지역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은 8개 구 모두 집값이 내렸고 경기권도 외곽부터 냉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방 또한 곧바로 힘을 잃고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동남권 위주부터 상승을 하면서 서울 전역으로 확산이 됐었는데요. 반대로 거래가 부진하면서 동남권부터 가격 하락세가 타 지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종, 인천 등 집값 회복세가 두드러졌던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이 지방은 여전히 시장이 안 좋다는 거죠. 특히 PF 시장 망가진 이슈도 있고 미분양도 아직 원활하게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5만 채 이상이 있으니까. 대출 규제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매매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2차 조정기에 진입해 긴 겨울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